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가족상담치료학과 김성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보앤의 가족 체계 이론 기본 과정에서 한 단계 심화된 심화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보앤의 가족 체계 이론의 어떤 8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6가지 개념을 좀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룰 개념은 자기 분화, 삼각관계, 핵가족 정서 체계, 가족 투사 과정, 정서적 단절, 다세대 전수 과정, 이 6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예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앤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자기 분화입니다.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of self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첫 번째 기본 과정에서 저희가 자기 분화 개념을 좀 배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분화라는 개념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과 사고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내적, 외적,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불안에 직면해도 유연하게 또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또 특히 이제 남을 탓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사건이 있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서 무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양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가 뭐 넘어져서 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막 뭐 어떻게 돼서 막 이렇게,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다친 데가 없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좀 과하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너무 투마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반응하는 양상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데, 사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사실 상대방에게 막 뭐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왔다, 까져서 왔다, 그럼 너 왜 제대로 안 봤어? 라고 하거나, 왜 뭐 부주의하냐. 사실은 그거는 내가 불안한 건데, 그거를 사실은 이렇게 자식한테 넘기거나 혹은 남편한테 넘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뭔가가 정서적으로 확 먹어왔는데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굉장히 남을 탓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기 분화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불안에 직면, 굉장히 뭔가가 불안해도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은 하긴 하지만 좀 유연하게 반응하고 또 어느 정도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기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혹은 우리 남편이 혹은 뭐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를 확 탁탁하기 전에 이것이 내 안에서 있는 불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앤 같은 경우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 상당히 많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중독일 수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뭐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에는 뭐 부부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싸워댄다든가, 아니면 무슨 내가 굉장히 아주 과도하게 뭐 부모의 일에 관여한다든가,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의 일에 과도하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적응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앤은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이라든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가족이 그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불안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좀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사실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 불안이긴 하지만, 타고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체계 내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이제 불안이 이제 더 많이 형성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양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가족과 밀접하게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정도와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얽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얽혀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엄마,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본다, 뭐 거리를 두고 산다, 이게 정서적으로 얽혀있지 않다,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다.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리를 두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불안의 양이라는 것은 원가족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렇죠, 정서적으로 얼마나 얽혀 있는가라는 거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근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클 때부터도 그렇고, 클 때도 부모님의 굉장히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부모님의 싸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무슨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는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화순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융합되었다라고 하고 불안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가족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내담자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서적 융합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가 가진 불안의 양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분화 수준이 향상하는 것이 보행 가족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분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화의 반대말은 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합이 뭔가요, 교수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융합이라든가 분화를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만성 불안인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융합이라는 건 뭐냐, 결국에 관계 속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내가 나로 남아서 선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관계의 정서적 힘에 끌려가서 자동 반사적, 감정 반사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친구하고 엄청 싸우고 와서 막 다 까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막 열받고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막 우리는 막 너 뭐 어떻게 했니?부터 시작해서 너 뭐 뭐 얘기를 다 하잖아요. 너 뭐 맞았니? 뭐 어떻게 했니? 뭐 굉장히 우리가 되게 사실 불안하긴 하지만 애를 굉장히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반응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융합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걔가 염려가 돼서 걔한테 반응을 안 하는 건 힘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애를 잡는다든가 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자녀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화 수준이 낮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융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잘 싸우시는데, 예를 들어서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방임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한국에서 딸은 어떻게 되죠? 친정 엄마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친정 엄마 굉장히 위로하고, 또 친정 아버지는 물론 가부장적이고 방임해서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지만, 화가 나고 정말로 이렇게 상대도 하고 싶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은 진짜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융합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아들이 막 학교를 막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런 애들 굉장히 많죠. 저도 상담에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학교를 안 가요. 저도 정말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걱정해서 끝나고 뭔가를 아이를 도와주고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많은 상담상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까부터 시작해서 얘가 정말로 친구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까, 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정말 엄마 아버지 불안이, 정말로 얘가 사실은 학교를 안 가는 게 정말로 걱정이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다 끌어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굉장히 잔소리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야,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너 이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너 이래가지고 친구 사귈 수 있겠니? 물론 걱정이 되는 거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은 실제로 나의 불안인 것이고, 근데 실제로 상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은요, 별 걱정도 없이요, 그냥 잘 지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불안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잡고 굉장히 막 뭐라 되나 이렇게 막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불안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것들을 굉장히 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또 서로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싸움 한번 시작하면 서로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죠. 그리고 막 서로 말에 막 감정이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죠. 뭐 당연히 우리가 부부가 싸우게 되면 뭐 서로가 싸우고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막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그렇죠? 그걸 멈추질 못하고 아주 폭발하고 내 감정이 정말 내려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 굉장히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융합의 반대말은 이제 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융합 상태이다. 즉 불안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불안이 높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서가 감염이 된다. 우리는요, 상대가 불안하면 나도 즉각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좀 불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나하고 남편하고 혹은 나하고 자녀하고 굉장히 융합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저쪽이 불안하면 내가 갑자기 같이 불안해요. 물론 우리가 상대가 불안할 때 사실은 그 전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융합된 상태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쪽이 불안하면 상대방 한쪽도 상당히 불안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잔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피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은 저쪽 상대방이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나도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대방의 반응에 굉장히 좌우지우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합이 높을 때 나타난 특징은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뀐다.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네가 이런 걸 바꿔야지 내가 행복하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뀐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융합이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딸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여를 하는 게 사실은 엄마가 안 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불안이라든가 염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버지가 싸우면 내가 정말 불안하고 내가 정말로 뭐 집중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그때 내가 선택하는 게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싸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 말은 엄마 아버지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잉 초점이고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화는 크게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내적 상태이고 대인 관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신 내적이다. 내는 이제 그 withi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개인 안에서 내 안에서 사고와 감정이 뒤엉키지 않고 각기 작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불안이 올라오고 막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요, 뭐가 생각인지 뭐가 감정인지 막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그 생각 저 생각이 아니라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뒤엉켜 가지고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분화는 여기서 이런 것들이 엉키지 않고 작동하는 것인데요. 사실 쉽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분화는 정신 내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아주 화가 나도, 그러니까 감정이죠. 사태를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또 정말 화를 낼 상황인지, 이게 사고하는 거죠. 사고. 그리고 화를 낼 상황이면 그거에 적합한 화를 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화를 표현하지 않고 사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예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족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일어났었던, 제가 이제 뭐 학교에 이제 저희 교수들은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그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 치유 과목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가르치고, 이제 이게 수업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저도 가르치고 또 B라는 교수도 가르치고 C라는 교수도 이제 3명이 가르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명이, 내 수업에 몇 명이 등록을 했는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10명인데 저기는 막 100명에서 그럼 저는 막 다음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느 그 학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3명이서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그 수강 정원이에요. 되게 조금 아주 작은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2명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다른 사람들은 다 10명 채웠는데 나는 2명밖에 안 됐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사실은 2명밖에 채웠는지도 아는, 그러니까 2명이 사실은 2명이라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채워졌는지 8명이 채웠는지 그거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수강 신청을 다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저는 2명이 등록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 불안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때 어머, 나는 학생들이 나를 안 좋아하나 봐. 나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수업이 안 좋은가 봐. 뭐 정말로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엄청나게 이렇게, 이거 굉장히 문화 수준이 낮은 거죠. 이런 건요. 온갖 감정, 걱정이 막 들고, 나 불안하고 어떡하지? 우리 학생들 2명, 3명 놓고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 막 별 생각이 그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안이 딱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 딱 들었었던 생각이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이성이 탁 작동을 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정말로 막 이렇게 확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그러니까 이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됐죠. 그래서 전화를 딱 해봤더니,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은 아예 아무도 등록을 안 했고요. 교수님은 그래도 그 2명이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은 3학년들이 할 수 있는 뭐 지금 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이미 2명이나 이제 등록을 한 거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결국에 어떤 감정, 불안이라든가 이렇게 확 올라와도 그거에 막 저는 처음에 막 엄청나게 휘둘렸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되고 막 나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정신줄을 팍 놓지 않고 잡으면서 과에 전화를 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것이 분화 수준이 조금 올라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건강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뭐 가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이. 근데 굉장히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고 뭐 불안하고 뭐 염려되고 후회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노이로제 걸려서, 그렇죠?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다. 후회가 적은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화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뭔가 화가 올라올 때 그것에서 확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그 상황에서 제가 뭐 우리 학생한테 전화해서 뭐 학생 왜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을 안 했어, 이거는 정말로 막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이죠. 굉장히 분화 수준이 낮은 거. 그래서 어떤 화라든가 뭔가 불안이 올라올 때 정말로 내가 한 10가지 쉬어라 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절할 것 같다. 사실 이것도 이제 쉽진 않지만요. 그래서 정신 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말해서 분화는 한 개인 안에 사고와 감정이 뒤엉키지 않고 각각이 작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분화의 상태는 대인 관계적인 상태인데요. 나와 타인이 엉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적인 거는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엉키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나와 타인,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엉키지 않는 것. 그래서 나와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내 감정도 있고 타인의 감정도 있고, 그렇죠? 또 내 사고도 있고 타인의 사고도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숙제를 안 하고 자요. 그럼 우리 정말 너무 불안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숙제를 시킬까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숙제를 안 하고 잘 때 선생님들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불안하죠. 제가 뭐 혼날까봐. 그렇죠. 근데 혼날까봐 걱정이 되고, 이거 우리의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안할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막 애를 막 다다다 깨워서 어떻게 살아 숙제를 시키기도 하고, 잔소리하고, 물론 공부해라 뭐 이런 잔소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죠. 야, 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너 이렇게 되면 친구도 못 사귀고 뭐 대학도 못 가고 뭐 어디 가고, 정말로 온갖 나의 불안을 다 쏟아놓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사실은 내 불안이에요. 그건 내 불안, 그렇죠. 애도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애가 못 될 것이다라고, 잘못될 거라고 어떤 불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애한테 물어보면 애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내 감정인데 아이는 실제로 지금 뭐 그렇게 나처럼 불안하지도 않은데, 정말로 내가 불안해 가지고서 막 아이들을 잡고 아이들한테 막 온갖 여러 가지 막 잔소리를 다 하고, 이런 것들은 타인인 자녀의 감정과 내 감정을 제대로 분리지 못하고 내 그냥 감정을 막 쏟아내고, 또 내 감정하고 우리 자녀의 감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타인인 자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감정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너 이래가지고 뭐하냐, 결국 내 불안을 가지고 쏟는데, 아이는 어떤 감정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가 아이의 미래 감정, 예를 들어서 얘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면 혼나겠지, 그럼 창피하겠지, 뭐 좌절당하겠지, 뭐 미래에 뭘 못하겠지, 그냥 이런 것들을 아이의 미래 감정을 그냥 내가 막 떠맡는 거예요, 그렇죠? 떠맡아서 내가 뭘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부모가 자기 불안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대신 책임지려는 방식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왜 융합된 상태인가 보게 되면, 감정 이꼴 사실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내일 혼날 것 같다, 또 미래에 정말 공부를 못할 것 같다,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뭐 내 생각을 갖다 그냥 사실처럼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잡는 거죠. 그래서 즉 내일 혼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혹은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내 생각을 가지고서 있으면 불안이 상당히 커지고, 그 가능성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느껴서 막 행동이 급해지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융합된 상태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자신의 불안을 아이를 통해서 조절한다. 내가 불안한 걸 갖다가 애한테 넘겨서, 그렇죠? 너 왜 그러니, 뭐 폭발하고 막 잔소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내가 화나면 저 집 또 저쪽 방에 가가지고 또 막 뭐 어머니 학교 또 뭐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화순이 조금 더 높은 부모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사실 이게 쉽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을 생각한다면 사실을 확인해. 야, 숙제 안 했구나. 당연히 이제 올라오죠. 불안이 올라오죠. 당연히 학교 가서 사실 친구들한테도 창피할 수 있고, 그렇죠. 선생님한테도 또 막 창피할까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이 평가받고 혼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불안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가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숙제를 안 했다. 그다음에 내 감정은 딸이 평가받을 수 있고 혼날까봐 내가 불안하구나. 그래서 이 불안은 내 거고, 그다음에 이 숙제는 아이의 책임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얘 땡땡아, 엄마 진짜 지금 불안하다. 너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가 진짜 너 엄청 지금 잔소리하고 싶거든. 근데 한번 지금 참아보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분화순이 좀 높은 부모의 반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좀 내일 학교 갔다 와서 좀 우리 같이 좀 공부 어떻게 할지 좀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사실은 얘 내 불안을 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했니? 왜 숙제 안 했니? 너 왜 그러니? 너 학교 가면 창피하잖아. 애들한테 뭐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굉장히 융합된 반응이고, 그렇죠. 융합인. 근데 내가 불안할 때 내 불안을 알고 아이의 책임 영역과 나의 책임 영역을 분리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분화순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 학교 갔다 와서 한번 세어보자. 엄마가 너 자꾸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화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겪을 수 있는 결과는 아이가 어느 정도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내가 내 중심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나고 얘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씩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알게 하는 것이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는 거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원가족 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우리도 막 엄청 잔소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화 수준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족 작업이 필요하고 그 결과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뭐 숙제를 왜 안 했니부터 시작해서 또 더욱더 좀 심각한 부모님은 더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시죠. 너 이렇게 무책임하니까 밥벌이도 못하고 뭐 성공하지도 못하고 너 어떻게 살겠니? 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그냥 그 걱정이 정말 30대 40대까지 아예 이렇게까지 가는 부모님도 있죠. 상당히 융합된 상태이죠. 자녀의 행동 하나에서 먼 미래까지를 부정적으로 예언하고, 아이고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견하고 또 자녀에게 좋은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지만 뭐 미래까지 뭐 안 될 것이다. 너는 왜 이렇게 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얘한테 엄청나게 좋은 버릇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금 얘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는요, 내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성공 여부가 내 손에 달려 있다. 아니, 성공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내 방식만 맞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도 되게 많고 또 얘가 생각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고 성공 여부가 내 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융합된 상태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 성공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자녀가 그 성공을 이루기를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공부라든가 성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을 못한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셔서 또 이렇게 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걱정을 하시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약간 잡는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원가족에서의 어떤 그런 공부 혹은 성공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주 어린 상태에서 공부를 했다라든가, 그런 어떤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 혹은 친척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는 상당히 많죠. 한국에서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정말 죽겠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계속 딸이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뭐 친척 굉장히 막 다양한 조치를 해요. 뭐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막 아버지하고 싸우셨어. 그럼 이제 딸이 또 막 걱정돼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엄마한테 어떻게 한다든가, 뭐 형제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든, 어떻게 해야지 엄마 아버지 안 싸우게 할까? 뭐 이런 정말 굉장히 반응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효과 없는 거 다 알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알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는지 알아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또 계속 자기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난 또 너무나도 피곤해, 그렇죠. 계속 지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융합된 상태인가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친정 어머니의 불안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 딸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딸의 정서와 행동이 지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좀 갈등 있으시고, 그다음에 가부장적인 게 상당히 아버지가 많으시고, 그리고 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친정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좀 덜 하셔도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시는 걸 보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공포가 많이 느껴지고, 그럼 이 아이들은 사실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반응은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불안하고 공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추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자식들은 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 갈등에 상당히 굉장히 좀 반응을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을 해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딸은 계속 가서 힘들어하고, 또 뭔가를 엄마 아버지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 이런 강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뭐 강박적으로 했다가 너무 지치면 또 연락 안 하고, 그래도 또 불안하면 또 가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인 거죠. 그래서 따님은, 이런 경우에 따님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딸이 가지는 어떤 불안, 그렇죠,를 낮추기 위해서 강박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갈등의 1차적인 당사자는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겠죠. 그것인데 실제로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불안이 실제로 딸이 떠맡아서 처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친정 어머니는 불안이 잠깐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딸한테 예를 들어 하소연을 해. 그럼 어머니는 좀 약간 편안해지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딸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그렇죠, 엄마가 또 위로가 돼서 조금 불안이 내려가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딸이 굉장히 자기의 불안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부간의 갈등이 뭐 나아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부부간의 갈등을 정말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딸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부가 사실은 갈등을 제대로 다루는데 도움이 안 되고, 딸도 계속해서 중재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뭐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하시겠지만 정말로 이 부모한테 자꾸 개입하는 것이 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융합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그 따님들의 경우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정말로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어떤 뭐 남자를 만나고 싶다.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덜 싸울 것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보기에는, 친정어머니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딸이 돈도 좀 있고 학교도 좀 제대로 나오고 직장도 번듯한 그 사위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딸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엄마 아버지가 겪었던 그 갈등을 나는 안 겪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할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조건을 막 보는 거는 다 따지는 거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뭐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깡그리 하나도 안 보고 이 남자가 정말로 나하고 정말 잘 맞을 것인가 요런 것만 보게 되면서 실제로 친정 부모님하고 그 결혼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분화 상태로 좀 변화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부모와 융합이 심하거나 정서적으로 단절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또 융합을 이루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기도 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뭐 싸우고 막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내가 예를 들어 동생들을 다 키운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돌보고 또 엄마 아버지처럼 부모 노릇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그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한 20살 되면 그냥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정서적 단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 단절을 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가족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든가 뭐 연락도 잘 안 한다고 지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원가족에서의 고통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분한테 굉장히 확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우리 너무 사랑해 좋아해라고 해서 딱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융합된 상태에서 그렇죠. 융합된 그 부부 상태로 들어갈 경우가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원가족에서 통해서 정서적으로 사실은 뭐 위로도 받고 뭐 서로 친밀하기도 하고 이런 게 상당한 자원인데 정서적 단절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에게 심하게 의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복을 굉장히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남편이 나의 행복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욕구를 자꾸 남편이 되게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남편한테 너 왜 이런 거 날 안 해줘? 너 왜 이런 걸 안 해줘? 라고 하는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욕구를 투사하는 굉장히 융합된 상태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의 정서적 융합이라는 것은 긴장을 유발해서 갈등과 정서적 거리감을 낳고 서로 지나치게 기능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가족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한 남편, 그렇죠? 막 엄마 아버지 원가족하고 아주 심하게 막 이렇게 막 싸우거나 막 아주 심하게 정서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혹은 막 단절한 사람, 이런 사람 반응한 남편은 대부분의 부부 관계가 되게 소원하고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내로 하여금 자녀에게 또 몰두하게 되죠. 서로가 실제로 이제 좀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에게 몰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부간의 그 어떤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서 아주 몰두하게 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남편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 아내는 불안하게 돼서 또 자녀들에게 또 애착하게 되고 또 특정 자녀에게 아주 과도한 애착을 보이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예착 대상은 장남이라든가 장녀, 막내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아이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애착을 하는 것은 배려나 관심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내 불안, 그렇죠? 그 원가족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막 크게 이렇게 활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정말 이렇게 아이한테 과도하게 기울이는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실제로 자신의 불안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애들하고 친하면 그렇죠, 내 불안이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자녀에 대한 아내의 관여를 허용하게 되고 속박과 거리감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이런 어떤 패턴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웬의 관점에서 좀 이상적인 가족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를 수용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집단이다. 하지만 서로를 등한시하지 않고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투사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인생 너 때문에 망쳤어. 뭐 나는 늘 당신 때문에 뭐 당신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아. 뭐 아빠가 늦게 깨어서 내가 학교 지각했잖아. 아빠가 여기 대학교 가라고 해서 내가 진짜 망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보웬의 관점에서는 아주 분화수준이 낮은 가족.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비난받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서로 편안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을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적게 표현되는 가족을 우리가 보웬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언행, 자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나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내가 지는 거겠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오늘 늦었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의 희망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도 원망을 돌리지 않는 그것을 보웬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실패한 가족 구성원을 비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뭐 공부를 잘 못한다. 아니면 뭐 등교를 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그 아이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죠? 그 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걔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에는 걔의 책임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웬의 관점에서는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다, 너 때문에 엄마가 골치가 아파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보웬의 관점에서는 얘가 등교를 거부한다, 학교를 안 간다, 비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어떤 서로가 만들어내는 정서체계, 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엄마가 아빠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이 아이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아이가 그런 받은 영향이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 거의 결과로서 얘가 등교를 안 하고자 하고 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 얘를 뜯어 고쳐서 학교를 가야 된다, 너 어떻게 학교를 갈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족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고 나의 불안이 어떻고 나는 어느 정도의 융합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 가족관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의 등교 거부와 연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자녀의 등교 거부라는 것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보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등교 거부를 한다, 아이가. 그러면 어디 상담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등교 거부 안 하니까 얘를 고쳐주세요. 만약에 얘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상담사다라고 하면 좀 그런 곳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실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웬의 관점에서는 가족 체계의 가족의 상호작용의 어떤 결과로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어떤 것에서 기여하고 있는지, 특히 나는 원가족과 얼마나 융합 상태에 있는지, 우리 부부는 어느 정도 융합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이 이상적인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밑에 거 보게 되면 보웬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결혼을 보게 되면 밑에 뭐 이런 얘기 다 하죠. 우리나라에서 야,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해줘야지. 당신 내가 말 안 해도 뭐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저쪽이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보웬의 관점에서는 많은 원가족의 어떤 분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사실 이게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저쪽이 내 마음 말도 안 했는데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거, 그것이 기본적으로 감정과 내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분화의 영역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상적인 결혼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당신 이렇게 해. 왜 당신 이렇게 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든가 뭐 이런 식의 나 중심으로 주어가 나를 놓고서 하는 것이 이제 보웬의 관점에선 더 분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뭔가 또 안 해주면 뭐 당신 나 사랑해, 나 뭐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젊었을 때 많이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또 좀 이제 내 기대가 좌절되면 불안해지고 내 불안을 먼저 다루면서 대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내가 주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보웬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순위의 정도와 특징,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 그 과정에서도 다루긴 했었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웬은 분화순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웬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화라는 것이 융합이란 거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분화라든가 분화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25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정말 안 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날마다 약간 좀 뭐 우리가 오늘 할 때 혹은 뭐 기분이 상당히 좋을 때 할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믿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의 어느 정도의 경향성 정도를 좀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화순이 굉장히 낮다라면 0에서 25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확 그냥 막 감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넘어져 싸우고 왔어. 그럼 그때부터 막 뭐 내 안에 온갖 게 다 올라와서 너 왜 그랬어? 엄마 나 힘들어. 뭐 굉장히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강압 융합, 이걸 이제 우리가 융합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데 쏟으면서 타인으로부터 심할 정도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가장 낮은 수준 분화순에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의존할 대상을 늘 찾지만 집착해서 상대방을 떠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 정서적 역기능을 만성적으로 가질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하고 굉장히 단절해서 살아가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막 갈등이 너무 싫어서 그렇죠. 딱 단절을 했어. 엄마도 아버지 잘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전화 연락도 안 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굉장히 외롭고 이랬을 때 굉장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어떤 관계에 굉장히 집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관계에 집착하지 않거나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라든가 친한 어떤 그 동성 친구한테도 늘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막 나 힘들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게 막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떠나게 되겠죠. 떠나게 되고 이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연락이 안 와.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와. 여자친구 연락이 안 와. 그럼 또 불안하게 됐죠. 그럼 또 걱정하게 되고 또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악 사이클, 굉장히 안 좋은 사이클로 막 돌아가게 돼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역기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낮은 분화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5에서 50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 범주에 있긴 한데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굉장히 구한다. 뭐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많이 구하긴 하지만 아주 과도하게 구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정서적으로 그 어떤 뭐 굉장히 뭐 나한테 딱 잘 맞는다고 여기는 문화, 종교 막 우리가 사실 신앙 이런 것들도 막 신앙 중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막 일주일에 5번 교회 가서 막 한다든가 막 이런 거라든가 뭐 뭔가 심취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신봉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보현의 관점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뭐 좋은 인상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누가 칭찬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비판하면 아주 낙담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아주 막 그런 어떤 남의 어떤 그런 시선 그렇죠. 남의 어떤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의 분화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포함될 수 있기는 한데요. 이제 불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이 많지 않고 낮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높을 때는 일시적으로 융합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막 불안이 있어. 그러면 막 뭐 친구한테 전화하고 좀 너 왜 그러니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바로 이제 조금 이게 정신이 돌아와서 이성적으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분화는 정서와 사고를 분리하는 것. 내가 이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분리하는 거지. 우리는 보통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막 이거 잘못했다 저거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분화 수준이 낮고 융합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보통의 자아분화 수준 같은 경우는 또 높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뭐 이런 증상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빨리 회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의 어떤 자아분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아분화 수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화 수준은 가장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걸로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어느 중간 정도 이렇게 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내 분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항이 조금 많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8번 정도까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1, 2, 3, 4 각 모든 그 문항에 대해서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지 않다. 3번 조금 그렇지 않다. 4번 조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유의하실 건 뭔가 하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지금 별표 쳐 있는 문항 있죠? 1번, 5번, 10번, 15번 이런 거에 다 별표가 쳐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내가 5라고 이렇게 그 표시를 했어도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1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문항이 이제 그 반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 편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5점이란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1번 문항은 반대. 그래서 5점이 내가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실제로 그걸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 체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1번으로 이거를 반대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표 쳐 있는 그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문항수를 다 이제 그 채점을 할 때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총 자기 분할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반응,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반응이 낮고 또 낮은 상태를 굉장히 이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번부터 38번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한 어떤 그 번호들을 다 쭉 적으세요. 쭉 적으셔서 합하시는데 합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번, 5번, 10번, 15번, 20번 여기 지금 별표 쳐 있는 문항들은 내가 5번이다 라고 하면 1번으로 하고 그러니까 점수는 4번이면 4번에 내가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계산하실 때는 2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까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100분위 점수로 이제 또 이렇게 환산하는 요런 게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이제 일단 마치고 잠깐 쉬고 다음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